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3월 6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따뜻한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여러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몸의 가치가 얼마일까 라고 보면 지금 히딩크 감독님이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메디포스트라는 회사가 그게 아마 2011년 그때쯤 전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 기술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무릎 연골 재생하는 그 치료제 카티스템을 세계 최초로 식약처에서 허가를 했었는데 실제로 히딩크 감독님이 그 카티스템의 처방을 받으셨어요. 그 시술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뭐 지팡이 짚고 다니시다가 그 이후로 걸어 다니신다 뭐 이런 홍보 영상도 본 것 같긴 한데 뭐 그게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치료제부터 해서 완전히 말기 단계에는 그 인공관절도 쓰잖아요. 그죠? 인공관절 시술도 받으시고. 무릎 연골 하나에도 거의 뭐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뿐이겠습니까? 그죠? 뭐 타짜 이런 2 영화였던가 뭐 보면 그 주인공을 가둬서 신장을 하나 떼내면서 너 밀린 돈 얼마 중에 얼마 이걸로 했다 하면서 그 몸의 장기 가격을 막 얘기하죠.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우리 몸의 가치를 하나하나 지금 따져보면 머리카락 심는데도 돈 되게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머리카락 심는데도 돈 들어가고 이것저것 다 감안을 해보면 우리 몸이 100억 이상 하지 않을까요? 그죠? 100억으로 우리 몸을 만들 수 있냐면 만들지도 못합니다. 사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뭐 흙수저로 태어났다, 금수저로 태어났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 부모님이 우리한테 100억 이상의 몸을 사실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금수저, 흙수저 뭐 이런 얘기가 항상 이래 또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걸로 우리가 많이 비교를 하면서 나는 흙수저야, 나는 수저도 없이 태어났다 뭐 이런 얘기들 또 많이 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100억 이상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좀 생각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3D 업종에 가서 잘 일 안 하잖아요. 보면. 근데 웬만한 그런 업종에 가도 300만 원은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딜리버리 하는 쿠팡 딜리버리도 해도 월 한 열심히 하면 한 500 가까이도 번다고 하니까 그러면 월 500에서 연간 6천이면 그러면 6천 3% 이자로 따져보면요. 연간 6천이면 은행에 20억을 넣어놔야 됩니다. 20억. 그러면 20억을 넣어놔야 6천억을 3% 이자로 따졌을 때 6천만 원을 버는 거거든요. 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이 몸뚱아리 하나만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 20억 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 책의 좀 연장선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저도 어제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몸의 가치는 얼마일까 뭐 이런 생각하다가 이런저런 잡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 기사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라서요. 전자신문에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관련된 기사가 2개나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그리고 2차전지 중에 실리콘 음극재 하는 회사 얘기도 있고 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네이버가 주가가 또 최근에 뭐 또 20만 원 깨고 흘러내렸더라고요. 19만 원이면 차트의 정석에서 설명드렸던 거 10년 이평선에서 공략하는 방법 한번 설명드린 거 적이 있죠. 주식 차트에서 연봉 차트. 근데 연봉 차트가 나오는 HTS가 있고 없는 HTS가 있고 MTS 모바일에서는 연봉 차트가 좀 잘 안 나오는 것도 있던데 제가 쓰는 거는 대신 사이보스 쓰거든요. 대신 사이보스에서는 연봉 차트가 나오는데 그 연봉 차트 보면 지금 한 19만 원 정도가 20만 3천 원? 네, 현재가가 19만 원 얼마고 그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19만 원인데 연봉 차트로 봤을 때 10년 이평선이 20만 3천 원, 3,220원 예,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예, 10년 이평선 밑에서는 굉장히 이제 컨빅션 바이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차트의 정석에서도 얘기를 해놨고요. 작년에는 10년 이평선이 얼마였냐면 19만 8천 원이었는데 작년에도 17만 3천 원까지 빠졌었습니다. 빠졌다가 24만 원까지 다시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자, 요즘 주가가 지지부진한데 네이버는 어떤 지금 일들을 하고 있나 보겠습니다. 피터 린치가 그랬죠. 예, 주가를 보지 말고 주가 뒤에 있는 기업을 보라고요. 자, 네이버 세계 최초 웹 기반 로봇 OS 공개, 사우디 진출 박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초 웹 기반 로봇 OS. 안 그래도 저는 이 로봇이 많이 나중에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보일 건데 이 로봇을 움직이는 OS는 그동안의 PC의 OS는 뭐 완전히 독점적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그죠? 인데 그리고 모바일로 들어가서는 애플은 iOS 그리고 구글 쪽은 안드로이드 그쪽이고 그러면 로봇으로 갔을 때는 로봇에 대한 OS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뭐 이런 것도 궁금하긴 했었는데 네이버가 세계 최초 웹 기반의 로봇 OS 이게 세계 최초라는 게 세계 최초 로봇 OS인지 아니면 웹 기반에서 구동되는 OS인지 느낌은 두 번째인 것 같은데 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이버가 로봇 OS 및 플랫폼을 앞세워서 사우디아라비아 빅테크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는데 이를 위해서 삼성전자와 협력을 강화한다. 네이버는 지난 4일 사우디 리야드에서 개막한 IT 전시회 립 2024에 참가해서 로봇용 OS 아크마인드를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아크 이노베이션 펀드 할 때는 ARK였는데 여기서는 ARC를 쓰고 있네요. ARC 마인드 파워드 바이 웨어 OS 웨어 고래 고래 OS에 의해서 구동되는 아크마인드 뭐 이런 뜻인데요.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는 미래 도시를 위한 테크 컨버전스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하면서 아크마인드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아크마인드는 웹 플랫폼을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로봇 서비스로 연결하도록 지원을 하고 로봇 제어와 인지, 이동을 위해서 전용 웹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API를 포함했다고 합니다. 세계 웹 개발자들이 다양한 로봇 서비스를 쉽게 개발하도록 범용성을 확보를 했다고 하고요. 이번 전시회에서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와
차세대 로봇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공언을 했고요. 양사는 지난해 11월 비공개 양해각서 MOU를 교환을 하고 차세대 로봇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었네요. 전자는 시스템 온 칩과 이미지 센서 등 반도체 솔루션을 제공하고 네이버는 OS와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을 담당을 해서 하나의 로봇 엣지 컴퓨팅 플랫폼에 통합을 한다고 합니다. 네이버는 이번 전시회를 기점으로 로봇 OS 시장을 선점한다는 구상이고 웹을 기반으로 한 로봇 OS는 아크마인드가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크다. 네이버는 아크마인드를 네이버 1784 사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 루키에 우선 적용을 했고요. 이후 아크마인드 생태계에 참여할 파트너를 확보를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웹을 기반으로 완벽한 로봇 OS 오픈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하네요. 네이버는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사우디 시장 공략도 가속화하고 사우디판 CES로 불리는 립에 이 립 아까 2024가 사우디판 CES군요. 여기서 로보틱스 외에도 검색 그리고 초대 규모 인공지능 AI,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 등 기술을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사우디에 디지털 트윈을 수출한 것에 이어서 첨단 기술 추가 수출을 타진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이버가 아마 미국 기업이었으면 이런 기술들 전시하고 이런 기술들 하고 있다라고 하면 아마 시가총액이 최소한 한 200조 정도에서는 거래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31조 이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사. 메타 시총을 추월한 비트코인 마스터카드 뛰어넘은 이더리움이라고 돼 있는데 다른 기사하고는 달리 시가총액하고 비교를 해줘서 이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투자 자산을 항상 밸류에이션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 그죠? 자, 가상자산 비트코인이 미국 종합 IT 기업인 메타 시가총액을 추월했다.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 시총은 미국 거대 석유기업 엑선모빌과 글로벌 카드사 마스터카드를 넘어섰고요. 이더리움은 알트코인 범주에 들어가군요. 이제 비트코인은 실버 시총을 추격한다. 전 세계의 은 시장의 시총을 지금 추격한다 하는가 보네요. 자, 5일 오후 기준 비트코인 시총이 1조 3,410억 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이게 어제 한 10% 빠지기 전 얘기일 겁니다. 아마 전체 글로벌 자산 시가총액 중 9위다. 전날 오후 비트코인 가격이 9천만 원 선을 돌파한 지 30분도 안 된 사이 시총이 80억 달러 불어나면서 삽시간에 1조 2,800억 달러인 메타 시총을 뛰어넘었었군요. 비트코인은 은 시총을 거의 따라잡았는데 비트코인 시총이 50억 달러 가량만 증가만 하면 은 시총이 1조 3,460억 달러네요. 같은 시간 이더리움 시총은 전날 대비해서 7% 오른 4,482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비트코인 시총의 3분의 1이다, 그죠? 여기서 3 곱하면 3, 42, 3, 40, 한 1조 3천억 달러 되니까 비트코인 시총의 3분의 1이 이더리움 시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네요.
자, 마스터카드가 시총이 4,446억 달러였으니까 이걸 뛰어넘었었고요. 이더리움은 이틀 새 전체 글로벌 자산 시가총액 순위에서 두 단계 상승하면서 23위에 올랐었네요. 불과 일주일 전 삼성전자 시총을 뛰어넘은 이더리움은 며칠 새 몸집이 850억 달러 가량 커졌고 며칠 새에 한 100조가 늘어난 거네요. 앞으로 시총이 45억 7천만 달러만 늘어나면 미국 종합의료 서비스 기업이 유나이티드 헬스를 따라잡는다고 합니다. 야. 이 다우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의 이 연봉 차트를 보면 22년도에도 안 빠졌더라고요. 계속 매년 그냥 양봉이 나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데 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의 시총을 곧 따라잡을 기세다라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가상자산 랠리가 계속되고 있고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기준으로 새해 1일 5,700만 원 선에 머무르던 비트코인 가격이 이날 9,600만 원을 돌파해서 1억 원을 눈앞에 두고 있고 같은 기간에 300만 원대였던 이더리움도 530만 원을 찍었다고 합니다. 요 가격의 비트코인 가격의 움직임하고 실제로 엔비디아의 가격 움직임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엔비디아도 올해 들어와서 가격이 한 50% 올해만 들어와서 또 거의 50% 올랐으니까 거의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작년에 엔비디아가 저점을 쳤던 게 130불 저점이었다가 지금 800불까지 왔고 그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15,000불까지 빠졌다가 지금 얼마라고요? 15,000불까지 빠졌다가 비트코인 오늘 아침에 본 가격이 거의 7만 근처 갔다가 6만 3천원이었으니 이었으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저점 대비 올라간 거는 엔비디아가 더 올라갔다 그죠? 130에서 800이고 비트코인은 15,000에서 7만 근처 갔다가 지금 6만 3천이니까 근데 거의 올라가는 방향성하고 타이밍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가 1월 거래를 시작한 뒤 랠리가 더욱 탄력받았다고 분석을 했고요. 업계에서는 다음 달로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가 크립토 스프링을 넘어서 크립토 서머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me에 따르면 이날 가상자산 공포 및 탐욕 지수는 90포인트로 극단적인 탐욕 단계를 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도 이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만드나 봅니다. 90이네요. 지금 S&P 500 미국 시장에 대한 Fear and Greed 인덱스가 한 77, 78 이러고 있잖아요. 75를 기준으로 50에서 75 사이가 Greed, 75에서 그 100 사이가 익스트림 그리드인데 가상자산은 90까지 올라왔군요. 21년 2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21년 2월 그래요. 그러면 21년 2월 달에 그 90 찍었다가 그 다음부터 이렇게 빠졌었군요. 가상자산 이 익스트림 그리드 앤 피어 인덱스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21년 2월달, 1월달에 삼성전자 고점 쳤고 그죠?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은 또 21년 연말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다시 90불대 올라오면서 크게 쌍봉 만들고 그 이후에 빠졌었는데 이 비트코인이 이번에도 보면 바닥에서 비트코인이 더 안 빠지더라고요. 비트코인 자체가 어떤 캐시 기업처럼 이익이 얼마 나고
이 자기 자본이 증가하거나 뭐 그런 자산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 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그런 자산이 이번에 바닥에서 15,000에서 깨지지 않고 먼저 반등이 들어와서 시장이 허러지르는 상승이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자세히 보면요. 주식 시장에도 전체 시장보다 이 선행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있고 전체 이 위험 자산, 투자 자산에 있어도 좀 선행하는 기업이 있는데 선행을 하고 또 올라올 때 강하게 올라오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채슬리 모닝 브리프할 때 이 비트코인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벨웨더라고 해서 양태 중에 대장량 이 벨을 달고 있는 대장량이라는 그런 표현을 외신에서 많이 쓰는데 제가 딱 봤을 때는 이 투자자산 시장에서의 벨웨더는 비트코인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지금도 뭐 변함이 없이 그 벨웨더 대장 형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요 기사가 저한테는 또 하나의 새로운 투자 지표로 써먹을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되겠네요. 이 가상자산의 Fear and Greed 인덱스에서 공포 단가에서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약간 경계 태세로 들어가고 거기서 우리나라 수출 증감률도 꺾이고 ISM 제조 PMI 같은 것들이 꺾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위험 자산의 비중을 줄이는 Asset Allocation이라고 하죠. 자산 배분을 위험 자산에서 약간 안전 자산으로 옮기는 그런 지수로 써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가상자산의 하나 더 보겠습니다. 김선미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 앤 블록체인 책임 교수님이 쓰신 칼럼인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치 상승의 의미 정말 알고 싶습니다. 이 가치 상승의 의미 지난번 칼럼 읽을 때도 대단한 인사이트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자 최근 비트코인 가격의 급등과 이더리움 가격 동반 상승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올해 4월로 예상되는 비트코인 반감기 도래죠. 요게 아마 제일 뭐니 해도 제일 큰 요인일 거고요. 반감기는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사건으로 공급 감소를 통해서 가격 상승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고 또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확실성도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요인이고요. 경제 위기나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예상될 때는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같은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으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다른 가상자산에도 영향을 미치며 비트코인이 가상자산 시장 대표 주자로서 다른 가상화폐들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 시장 확대를 가져오고요. 최근 금융기관들의 가상화폐 투자 입장 변화 역시 주요 요인이다. 또 다른 이유입니다. 주요 금융업체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호감을 나타내고 투자를 진행함에 따라 수요가 급증을 했고 이 외에도 글로벌 경제 상황의 변화와 코로나 관련 긍정적인 소식 등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기여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 급등은 이더리움 가격 동반 상승을 유발하고 있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이더리움의 신뢰도를 높이고 가치 상승에 기여를 했고요. 그간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이용한 ICO 증가가 이더리움의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을 견인을 했고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지원을 하며 스마트 컨트랙트 뒤에 설명이 나오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ICO를 손쉽게 진행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2015년에 출시된 이더리움은 출시가 비트코인보다는 많이 뒤에 나왔었다, 그죠?
초기에 몇 달러에 불과했지만 블록체인 기술과 스마트 컨트랙에 대한 관심 증가로 가격이 폭등을 했고 2017년에는 ICO 열풍으로 인해서 이더리움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큰 상승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2018년에는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하락 추세로 인해서 가격이 크게 떨어졌으며 많은 ICO 프로젝트들이 실패하면서 가상자산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2020년에서 21년 기간에는 코로나 팬데믹과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서 디파이와 NFT 분야 성장으로 이더리움 가치가 다시 상승을 했고 2022년 이후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글로벌 변동성에 영향을 받으며 다양한 가격 등락 행태를 보여주었다. 이더리움 가격은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상 매우 변동성이 높은 자산이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가상자산 시장의 주요 리더로서 이들의 가격 변동은 시장 전체 심리와 투자 행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 두 코인의 가격 상승은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며 다른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포 놓침, 포모 심리를 촉발할 수 있으며 공포 놓침이 아니라 놓침 공포 아닌가요? 그죠? 예, fear of missing out이니까 내가 뭔가를 놓친다는 것에 대한 공포심이니까 공포 놓침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놓침 공포라고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을 찾아 다른 알트코인에 투자할 수가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알트코인들은 더 높은 수익 잠재력을 제공할 수가 있는데 특정 알트코인들은 기술적 또는 개념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연관될 수 있으며 이더리움 기반 토큰이나 디파이 프로젝트들은 이더리움의 성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알트코인 시장은 다양한 토큰과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독특한 가치 제한과 사용 사례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은 특정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모든 알트코인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 변동의 이력을 분석을 해보면 개인들 특성을 떠나서 보편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울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규제, 환경, 기관 투자자의 참여, 주요 코인의 영향, 그리고 글로벌 정치나 경제 환경 등이 향후 시장 전망에 영향을 미치고 시장의 변동성과 투자 다각화, 정보 검증, 규제 변화에 대한 주의, 그리고 기술적 이해 역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가상자산 시장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복잡한 시장이므로 투자자는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가상자산 가격은 태생적으로 불안정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중한 판단과 충분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 네, 한 절반, 한 70%는 투자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굉장히 교과서적인 얘기를 해주셨고요. 주식도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하고 돈을 잃는 사람하고의 가장 큰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투자 원칙으로 해놓았던 게 그냥 핵심 우량 기업
그리고 핵심 우량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그 밸류체인에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니면 철저하게 그냥 이것은 내 몫이 아니다 라고 버릴 줄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상자산도 저도 가상화폐에 투자한 적이 있습니다. 한 4, 5년 벌써 넘은 것 같은데요. 코로나 전에 투자했던 것 같으니까. 그때 투자 조합으로 해서 들어갔었고요. 약간 알트코인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다행히 ICO가 잘 되고 그래서 수익을 내고 나오긴 했지만 ICO에 좀 성공적으로 했던 거에 반해서 투자 조합이다 보니까 뭐 이것 되고 저것 되고 돼가지고 뭐 아주 뭐 큰 수익 뭐 200% 300% 이런 수익은 안 났고요. 한 30에서 한 70% 예, 수익 났었는데 당시에 이제 투자 조합으로 들어갈 때 세금 혜택을 주는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 있어가지고 보통 3천만 원까지는 그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소득공제 100% 받거든요. 그러면 3천만 원 투자해서 1천만 원을 그 다음 해 연말정산 때 거의 돌려받고 실제 그러면 내 투자 금액은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수익이 3천만 원 투자한 거에서 뭐 한 50% 났다 하면 3, 5, 15, 1,500만 원 벌었으면 실제 내 투자 금액은 2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거의 70% 이상 되는 수익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도 다행스럽게 잘 이익 실현하고 나오고 그 외에 다이렉트하게 투자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가상화폐 투자해가지고 주변에 뭐 망했다는 분들 꽤 많이 계셨거든요. 그 20대 청년 뭐 저를 찾아왔던 청년들도 그랬었고 또 주변에 그런 분들이 가끔씩 보이는데 얘기 들어보면 다 좀 이 핵심이 아닌 그런 알트코인에 투자했다가 그러고 보니까 뭐 루나, 테라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주가의 움직임만 보고 내가 저거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다들 저걸 사가지고 돈 버는 것 같은데 이 포모 현상 때문에 주식도 그렇고 가상화폐도 그렇고 저는 다 똑같다고 봅니다. 이 핵심을 둘러싼 수많은 알트코인 같은 것들 여기는 그냥 잡코인이라고 부르죠. 잡코인과 주식시장의 잡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걸 보면요. 저는 그거는 카지노라고 생각합니다. 카지노.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 도박병에 빠진 그 중고등학생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제 주변에는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었지만 이 도박 중독, 도박병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저는 알거든요. 옛날에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어학연수를 할 때 그때 반지하에 들어갔었는데 그 집주인 아주머니가 절대 그 우리 남편한테 월세를 주지 마라. 나한테 직접 줘라. 왜 그러신가 했더니 그 남편분이 이 도박병에 빠져가지고 돈만 생기면 샌프란시스코에 LA 쪽에는 라스베가스가 가깝고요. 한 4시간. 샌프란시스코에는 그 레이크 타워라고 하는 그 네바다 주 제일 위쪽에 있는 그쪽에 레이크 호수입니다. 타워라는 호수 그쪽에 많이 갑니다. 거기에 돈 들고 가서 거기서 이제 다 탕진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사례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보니까 애들이 도박병에 빠지면 뭐 부모고 없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 그 30년 전에 그분의 사례랑 너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주식시장에도 보면 예의나 이런 거 없이 저 사람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댓글 다는 사람뿐만 아니라 유튜브 나와서 하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 막 욕하고 막 이런 사람들 막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도박병에 빠져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그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고 나서 되게 많이 걱정이 됐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주식 투자든 뭐 가상화폐가 됐든 아니면 부동산이 됐든, 뭐 저희 회사 이제 찾아오신 분 한 1,500명 분한테 제가 늘 말씀을 해드렸던 게, 내가 투자하는 자산이 core asset, 핵심 우량 자산인가, 거기에 stick to the core asset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core asset에 붙어서 매매를 해야 단기적인 전망이 틀릴 수는 있어요. 그죠? 예. 단기적으로 네가 얘기했는데 야 뭐 주가 빠지잖아, 뭐 한두 달 주가 흐름 보고 막 그런 얘기하는 분들은 다 단타 도박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예. 단타 매매라고 해서 다 도박은 아니지만, 내가 그 변동성에 대해서 들어가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그거 하면 되는데, 그 단기적인 변동성을 잘 모르면서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이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막 이런 유튜브 영상들 되게 많잖아요, 보면. 그런 걸 보면 다 도박병에 좀 빠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투기를 하고 있느냐. 근데 투기를 근절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투기를 본인이 선택하는 거거든요. 시장에는 스페큘레이터라고 이 투기적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90%라고 교과서에 적혀 있습니다. 미국 교과서에 스페큘레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생상품 시장이다, 주식 시장이다. 그 스페큘레이터 때문에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스페큘레이터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스페큘레이터가 될지 인베스터가 될지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 차원에서 저는 가상화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결국은 가상화폐도 저도 한 10년 동안 일해 보다 보니까 가상화폐의 그 완전한 코어, 제일 핵심은 비트코인이구나. 그리고 그 옆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이 있다면 그런 차원에서 뭐 이더리움을 통해서 NFT를 하든 뭐를 하든 이더리움이 또 그쪽에서 코어 에셋 역할을 하는 거구나. 예, 그 두 개만 알고요. 나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공부를 안 해가지고. 거기에 붙어서 매매하셨으면 가상화폐에서도 손실을 안 봤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저한테도 그런 연락이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그 루나테라 사건 전에 항상 그 분은 저한테 이상한 걸 제안을 하는 분이었는데, 제가 되게 한번 좀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2, 3년 만에 조심스럽게 연락이 와서 만나자 해서 만났더니 또 이번에는 가상화폐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또 이상한 잡코인이 또 크게 그전에는 루나테라였는데 이번에는 뭐 이런 게 갈 수 있다. 뭔 코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분 말씀만 그냥 한 시간 동안 그렇군요 얘기하다가 그냥 왔었는데, 그러고 나서 루나테라 사태 터지고 이상한 잡코인들 다 폭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년도에 특히나.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분은 전문가시니까 그 다음에 우리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혁신기업이 또 10배 나고 20배 나는 기업들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 전문가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말고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가상화폐 시장에 있어서도 내가 완전 전문가가 아니다 싶으면 웬만하면 그냥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요 정도에 붙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 37분에서 18분 충전의 절반을 단축시켰다. 신형
포르쉐 타이칸 세계 첫 실리콘 8% 음극재 탑재인데 자, 실리콘 음극재 하면 제 머릿속에는 대주전자 재료가 떠오르는데 아마 그 관련된 기사인 것 같습니다. 포르쉐 전기 스포츠 세단에 실리콘 함량이 8%로 늘어난 음극재가 탑재된다. 현재까지 상용화된 차량 중 실리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충전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됐다. 업계에 따르면 신형 타이칸, 타이칸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네요. 뭐 우리가 완전히 디자인이 다 바뀌는 걸 이제 뭐 풀 체인지라고 하고 그죠? 그 앞에만 그릴 같은 거 좀 바꾸고 막 이랬을 때 페이스 얼굴만 뜯어 고쳤다 해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신형 타이칸의 실리콘 함량이 8%인 음극재가 적용된 것으로 파악이 됐고 이 음극재는 국내 대주전자 재료가 만들었으며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음극재를 바탕으로 최종 배터리를 만들어서 포르쉐에 공급을 합니다. 신형 타이칸은 상반기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보통 자동차 신형 모델 개발할 때 한 거의 3년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출시되기 전에 미리 다 어떤 부품, 어떤 소재가 들어갈지 다 한 2, 3년 전부터 다 개발 초기 단계부터 같이 하게 되니까. 자, 포르쉐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형 타이칸은 전작보다 충전 속도가 크게 개선이 됐고요. 1세대 타이칸의 경우에는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7분인데 반해서 37분도 되게 짧다 그죠? 지금 벌써 웜에신방 42분이나 흘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형은 18분 만에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이유가 실리콘 음극재가 개선됐기 때문이고 1세대 타이칸에는 실리콘 함량이 5%인 음극재가 적용된 반면에 이번에는 8%로 늘었다고 하고요. 실리콘은 현재 음극 소재로 널리 쓰이고 있는 흑연보다 10배 많은 이론 용량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더 많은 리튬 이온을 저장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실리콘이 많을수록 전기차 주행거리를 늘릴 수가 있고 충전 속도도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실리콘은 충전 방전 과정에서 부피가 최대 400%까지 팽창할 수가 있네요. 최대 400%까지? 실리콘이 팽창하게 되면 균열이 생기게 되고 배터리 손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재는 흑연에다가 실리콘을 5% 정도만 첨가하는 방식이 적용됐군요. 그러면 이 5%가 400% 증가 팽창하면 한 20% 되는 거니까 그죠? 포르쉐는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 대주전자 재료와 협력해서 이 실리콘 음극재의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보이는데 8%까지 끌어올리고 또 이를 실제 전기차에 적용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자, 이 한편 포르쉐 타이칸은 가격이 1억 원을 넘는 고가의 세단입니다. 모든 남자들의 로망이죠. 품질 기준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데 포르쉐 LG 엔솔 대주전자 재료는 지난 2019년 세계 최초로 실리콘을 5% 첨가한 실리콘 음극재를 상용화하며 전 세계 전기차 시장과 기술을 선도한 데 이어서 또다시 한계 극복에 성공해서 주목된다. 대주전자 재료는 국내 유일하고 세계적으로 드물게 전기차용으로 실리콘 음극재를 양산하고 있는 곳인데 지금까지 포르쉐 타이칸과 아우디 e-트론 GT에 이 회사 제품이 적용이 됐고요. 아우디 e-트론 GT에도 적용이 됐군요. 포르쉐가 실리콘 음극재로 전기차 성능을
개선하면서 수요가 증가, 적용 차종이 늘고 있으며 실리콘 혼합 비율도 높이려는 시도가 일고 있습니다. 현재 실리콘 음극재 시장 규모는 전 세계 약 1만여 톤이고요. 전체 음극재 시장에서 1%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전기차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급속 충전 성능을 향상시키려는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제조사 요구와 맞물리면서 수요 증가가 기대되고, SNE 리서치에 따르면 2차전지 음극재 시장에서 실리콘 음극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30년이 돼도 7%네요. 그리고 2035년이 돼야 10% 수준까지 증가할 전망으로 나오네요. 업계 관계자는 지난 겨울 북미 한파로 방전되는 전기차가 나타났는데, 한파에 빨리 소모되는 배터리 용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전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관건인데, 음극재 내 실리콘 함량을 10% 수준으로 늘릴 경우에는 80% 급속 충전에다가 10분대 설계가 가능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것만 들으면, 이야, 대주전자 재료,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대주전자 재료를 샀던 게 2019년, 18년, 17년, 그때 시가총액이 한 800억 뭐 요럴 때 샀습니다. 저희가 작은 주식 잘 안 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9년, 20년 딱 넘어갈 때 보니까 이번에는 테슬라다. 전 세계에 혁신을 이끄는 기업은 테슬라. 근데 테슬라의 밸류 체인을 봤더니 배터리는 그때 당시에 파나소닉이 하고 있었는데, 파나소닉의 캐파로는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 1등 LG화학이 그 수혜를 볼 거고, 그러면서 저희가 LG화학을 포트에서 가장 많이 담았었고요. 그러면서 그 밑단에까지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대주전자가 실리콘 음극재를 요때 그 기술을 가르쳐 준 게 LG화학에서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면서 그렇게 기술 전수를 좀 해주면서 대주전자가 개발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게 됐고요.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해보면서 그게 과연에 언제 상용화가 제대로 될 건지, 그 부분이 관건이었는데, 그러다가 포르쉐 타이칸에 가장 먼저 적용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나온 지 벌써 이미 3년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와, 대주전자 되게 좋은 그런 성장 모멘텀이 있구나. 이 대중들이 모를 때 사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때 2016년 대비해 가지고요, 지금 주가가 2600% 올라 있습니다. 한때 13만 8천 원 갔다가 지금 7만 8천 원. 오늘 이 기사 때문에 이제 한 5% 오르는데요.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요.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조 갔었죠. 2조. 야. 거의 한 40배. 예. 40배 올랐네요. 40배. 40배 갔다가 지금 26배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2020년 대비해 가지고 결국은 실적인데요. 매출이 보면 20년에 1,500억, 21년에 1,900억, 22년대 1,700억으로 줄고 작년에 1,890억. 결국 21년에 고점을 매출이 못 들고 있어요. 21년도에 영업이익이 176억, 당기순이익 230억 나왔었는데, 작년에 영업이익 64억, 당기순이익 9억. 이렇게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그러면 그 한 3, 4년 동안에 전기차가 성장을 안 했나? 전기차 계속 고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고성장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 다른 2차 전지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판가가 어떻게 되고 거기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느냐. 그 영업이익률이 2021년도에 한 8.8%까지 갔었었네요. 그 영업이익률을 결정하는 요인은 결국은 그 회사의 독점적인 기술적인 우위라든지 생산 능력,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단한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수익성이 언제 개선되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51분이 또 됐네요.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이 50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50분을 안 넘기려고 하는데, 자, 그 나머지 기사는요, 스마트 홈 시대에 보안이 필수다. 보안 관련된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기사는 기판 하부서 레이저로 칩을 부착을 해서 프로텍이라는 회사인데 AI 반도체용 레이저 본드를 양산한다. 본딩 이렇게 붙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레이저를 쏴서 반도체 칩을 접합하는 신개념의 본딩 장비를 개발했다라는 내용이니까 미국도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이런 거 그 기업이 AI 서버 매출이 늘고 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올라서 어떤 기업인가 기사를 가져왔는데 기사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